네, 미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초박빙의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만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관세 전쟁이 벌어질 텐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박상희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수출하면 지금 내수가 워낙 안 좋아서 우리 경제가 정말 흔들리고 있는데 그나마 유일한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출이 좀 둔화된다, 뭐 이런 분석들과 우려가 있었는데 10월 수출이 10월 기준 역대 최대였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허준영 교수님, 이 수출 둔화 우려도 좀 있었는데 이 수출이 어떻게 지금 최대로 봐야 됩니까? 둔화될 걸 걱정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시청자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게 네.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 3분기 GDP를 발표하면서 네. 생각보다 소비는 잘 견뎠는데 수출이 조금 빠졌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3분기 GDP 통계 때. 네, 그리고 방금 지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10월 수출 물량 지수를 보면 지난 해 대비 지난해 동월 대비 좋아졌다. 네. 이게 이제 흐름이거든요. 네. 그럼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짚고 싶은데 네. 한국은행에서 평가하는 수출은 실질 수출입니다. 실질은 뭐냐면 물량 기준입니다. 네. 가격은 안 변한다고 가정하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가 오늘 나온 수출 동향은 네. 이제 명목 기준입니다. 이거는 가격을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질 기준으로는 수출이 좀 빠지고 있고 명목 기준으로는 버티고 있다라는 게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그건 뭐냐? 가격은 버티고 있는데 물량은 약간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봤을 때는 그러면 그럼 수출이 좋아진다는 거야? 나빠진다는 거야? 아니야라는 건데 한국은행에서는 요거 약간 일시적이라고 처음에는 했다가 네. 약간 수출이 조금 부진한 걸로 가는 것 같긴 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정부에서는 일시적인 거니까 수출은 여전히 견조할 거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수출이 풀릴지는 사실은 예측하기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물량 기준으로 볼 때는 조금 주는 듯한데 가격을 명목 가격으로 보면 그래도 늘어나니까 그러면 뭐 느는 거야 주는 거야 걱정스러운 지금 여러 가지 평가가 좀 엇갈립니다. 우리 박상현 교수는 최근 수출 동향 우리가 이제 수출이 잘 안 되면 이제 경제가 더 무너질 텐데 어떻게 지금 봐야 됩니까? 앞에 말씀하신 걸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할 때 전분기 대비 어떻게 됐느냐 이야기할 때가 있고요. 예. 근데 작년에 같은 분기 대비해서 어떻게 됐느냐 두 가지 이제 비교를 합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지난번에 3분기 경제 성장률 이야기했을 때는 전분기 대비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분기 네, 대비 2분기 대비 3분기가 어쨌다. 그리고 4분기 10월부터 시작하는 4분기는 어떻게 될 건가?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 10월 수출입 동향 자료 이번에 발표된 거는 작년에 10월 달하고 비교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비해서는 많이 늘었다는 거죠. 4점 몇 퍼센트였죠? 4.6%는 걸로 돼 있네요. 4.6% 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는 게 대부분이 반도체 부분이 크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반도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굉장히 안 좋아서 반도체 부분이 굉장히 늘면서 전반적으로 4.6% 작년 동월 대비 늘었다는 것이고요. 근데 9월 달하고 비교해 보면은 사실은 9월 달보다는 수출액 자체가 줄었어요. 9월은 이제 5,588억 달러였고 이번에 이제 10월이 575억 달러였고요. 그다음에 3분기 한국은행에서 수출 경제 성장률 말한 3분기를 보면은 7, 8, 9가 573억, 577억, 588억 해서 조금씩 늘어나다가 사실 10월 들어와서 오히려 액수 자체도 좀 줄어드는 그런 이제 흐름인 거죠. 그래서 수출이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다. 반도체 때문에 특별히 그렇다. 그런데 2분기, 3분기보다 4분기가 수출이 오히려 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이제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 지금 수출은 좀 그나마 아까 작년 같은 기간보다 해서 늘어나는 건 좋은데 이 4분기 좀 줄어들 수 있다니까 좀 걱정되네요. 그나마 지금 수출이 좀 어려운 게 가장 중요한 게 수출에 차지하는 중요한 게 반도체하고 자동차인데 특히 반도체가 여튼 1년 전 비해서는 많이 늘었어요. 반도체 수출이 조금
시황이 안 좋아질 거다, 좀 둔화될까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조금 놀랄만한 숫자는 일단 숫자 같아요, 반도체가. 네, 반도체가 얼마나 우리 경기에서 중요하냐면요. 제가 그 IB에 계신 분들이 경제 전망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제 전망 시나리오 딱 뽑아놓고 그 반도체 회사들의 전화를 거신답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 업황 어떨 것 같으세요? 딱 물어봐서 거기서 0.1을 더하거나 빼거나. 그러니까 사실 반도체만으로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1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데 지금 반도체가 어쨌든 우리 박상희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올 전반기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반도체도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메모리 반도체가 약간 지금 포화 상태다. 그래서 뭐 컴퓨터에 들어가는 거나 아니면 예. 핸드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이미 포화 상태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우리가 삼성전자 논란 얘기 나오면서 하는 게 중국이 생각보다 메모리 빨리 따라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반도체를 봤을 때는 업황이 뭐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냐 하면 AI 쪽의 반도체, 저희가 보통 HBM이라고 부르는 반도체 네.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잘 풀릴 것이냐인데 SK 하이닉스는 잘 따라가고 있고 삼성은 아직 생태계에 못 들어가고 있고 이런 이슈들이 어떻게 풀릴지 사실 그건 굉장히 예단하기 좀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수출에 대해서 조금 이제 잘 된다는 저 측면, 작년 동기 대비하지만 뭐 정말 월별로는 조금 줄어드는 그런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있는데 지금 우리 경제 전체로 보면 생산 부진하다, 특히 소비가 걱정스럽다. 투자도 건설 투자 굉장히 안 좋다. 뭐 좀 저희가 수출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경제 전체로 보면 점점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분기별 성장률 자료 보면은 올 1, 4분기에 1.4% 성장을 해서 굉장히 놀랐죠. 예. 이 정도면 거의 곱하기 4를 하면 5% 넘는 성장이니까 네, 네. 목표했던 뭐 2.4%는 충분히 달성할 것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우리 경제가 이제 턴어라운드했다. 새로운 굉장히 잘 국면으로-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네, 하셨죠.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많은 사실 경제 전문가들이 이게 1.3%면 어떻게 나왔는가 굉장히 의아했어요. 네. 좀 생각지도 못한 너무 큰 숫자가 나왔는데. 1분기 성장률이. 네, 근데 2분기 보면은 마이너스 0.2%. 예. 예, 그 1분기에 비해서 0.2%포인트가 줄어든 거고, 그다음에 3분기도 이번에 발표된 게 예상이 한국은행은 0.5% 성장할 거다 했는데 실제로는 0.1% 성장을 네. 했거든요. 그래서 목표한 2.4%가 되려면 4분기에 1.2% 성장을 해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수치라고 생각이 되고 예. 원래 사실 2% 성장하기 저는 어려울 것이다. 기본적으로. 2%도 어렵다. 네네. 왜냐하면 2% 성장하려면 4, 4분기에 0.6%가 성장을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부분도 3, 4분기에 비해서 더 좋을까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게 더 큰 예측인 것 같고요. 또 나머지 부분들 뭐 마찬가지고 지금 투자 부분 설비 투자가 상당히 늘었었는데 예. 설비 투자도 지금 반도체 앞으로의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다지 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평택에 있는 예. 그 P4, P5라고 하죠 공장, 예. 파운드리 공장 투자를 지금 중지하는 결정을 내렸죠. 일부 네. 공장에 서 있겠네요. 네, 그럼. 이거 가동하던 거를 멈추게 한 P3 예. 이는 멈춰버렸고, 그다음 P4, P5는 짓고 있는 건데 짓고 있는 것도? 이 설비 투자를 중지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설비 투자도 4, 4분기는 더 좋을 것 같지 않고 그래서 2% 성장은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박상현 교수님은 2% 성장도 좀 어려울 것 같다. 우리 한국은행 목표치 전망치가 2.4%였고 정부가 조금 이제 낙관적으로 보는 건 2.6%였는데 뭐 2.4%는커녕 2%도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는데 야 지금 그러면 우리 정부나 한국은행도 좀 성장률 목표치 확 떨어뜨려야 되겠네요. 네, 한국은행에서 11월에 먼저 발표를 할 건데요. 11월에 요? 네, 11월에 네. 발표할 건데 제 생각에는 이건 분명히 2.4보다는 낮은 숫자로 수정을 할 거고요. 네. 뭐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2%대 초반대로 바꿀 거고 아니면 뭐 2%대 밑으로 저도 박상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은행에서 그렇게까지 깎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얘기 나오는 뉘앙스를 보면 2%대 초반대로 아마 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4였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보통 기초 체력으로 하는 뭐 잠재 성장률이라고 부르죠.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성장하면 얼마를 하느냐? 예. 2%대 초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작년에 그것보다 훨씬 못했어요. 1.4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바탕으로 해서 올해 성장률 계산해 보니까 2%대 초반이나 뭐 1%대 후반이 나온다. 이러면 2년 연속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경제 성적표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 작년과 올해를 평균해 보면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나오는 게
지금 최근 일부 경제학자들이 주장을 했습니다만 한국은행 금통위 9월 인하가 결국은 좀 늦었지 않았느냐. 근데 한국은행은 그렇지 않다.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적절하게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 이 금리나 뭐 실기론이라 그럴까?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혹시 박 교수님 어떻게? 네, 저는 뭐 한국은행 실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실기했다? 사실은 그 전에 좀 더 금리 인하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우리가 금리가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에 정부 개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른바 관치금융이라는 이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같이 금리 인하의 효과가 어떤 식으로 나온다는 거를 우리 상황에서 예측한다는 건 사실 무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은 예. 한국은행에서 이창용 총재가 늘려 하는 게 금리를 낮추면 집값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부동산 그러니까 가계 예. 부채가 늘어난다. 가계 부채 문제 때문에 금리 못 한다. 예. 그러니까 이거 가계 부채 해결하려면은 그 지역 선발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세요. 대학의 지역 선발제. 근데 그 지역 선발제는 뭐 자율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게 돼야지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아주 모순된 이야기를 하면서 세월을 허송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가계 부채 문제는 보면은 불행하게도 우리가 이게 금리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정부 정책 금융에 의해서 많이 움직여요. 대출 규제죠. 예를 들어서 대출 규제, DSR 규제를 얼마나 타이트하게 잡느냐, 미래 부분까지 계산해서 잡느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상 금리 외 부분으로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금리가 높아도 그런 대출 규제를 풀어서 가격 올리는 정부가 정책을 쓸 수도 있어요. 윤석열 정부 사실 그렇게 했었고요. 아, 네. 그리고 또 거꾸로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대출 규제를 강화해서 또 가계 부채나 집값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가계 부채를 금리 인상 인하의 기준으로 삼는 한국은행의 자세는 굉장히 잘못됐다. 우리 경제 구조 내지는 현상을 모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금리의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데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이에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다 대출 금리가 연동이 되니까 중소기업 소상공인 어려운데 지금 정책적으로 해줄 수 있는 수단이 재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재정 적자 심각한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조금 더 서둘러서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실기했다는 말이 맞고요. 예. 한 가지만 제가 추가로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단기적인 거시금융적인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거 수출 뭐 4분기 내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심각한 문제 있는 거죠. 뭡니까? 예를 들어서 네. 반도체 같은 경우에 지금 삼성전자 위기론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삼성전자 지금 어려우니까 네. 메모리 중심으로 가겠다고 오히려 그러고 파운드리 부분 거의 지금 손절하는 식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메모리 쪽은 HBM 쪽이라고 하더라도 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전자 과거처럼 높은 그 이익률을 남기는 블루오션이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레드오션이 되고 있고 정말 TSMC하고 경쟁해서 아직 할 수 있는 파운드리 부분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오히려 돌아선 거죠. 이거는 보면 장기적으로 2년, 3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 경제 수출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성장 잠재력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네. 정부가 단기적인 거시경제 정책뿐만이 아니고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들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근데 그런 관심을 거의 안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가계부채 관리를 중심으로 기준금 인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판단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쪽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제 말씀이셨고, 우리 금통위 이제 실기론이지만 올해 11월에 또 이달이잖아요. 네. 금통위 한 번 남았잖아요. 네. 그러면 혹시 허 교수는 그럼 11월에라도 한 번 더 금리를 낮춰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금리를 낮춰야 되는 거 동의하고요. 근데 그렇게 할 것이냐는 약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첫째로는 가계부채가 아까 이제 박상현 교수님이 굉장히 뼈아픈 지적을 해주셨지만 가계부채가 뭐 전적으로 한국은행의 컨트롤 하에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구체적인 공급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후년 되면 사실 내후년 되면 서울에서 이제 공급량이 3분의 1로 줄어들까 이런 거 다 알고 있거든요. 부동산 공급량이죠? 예, 신규 네. 공급량이 신규 말씀입니다. 신규로. 네. 그리고 지금 어쨌든 간에 금융당국에서 대출을 쬐고는 있는데 조이고는 있는데 이게 지금 금리 인하 기조랑 맞물리면서 얼마 정도까지 효과가 갈지 이것도 사실은 조금 의문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한국은행에서는 가계부채가 10월 달에 조금 그러니까 증가세가 둔화됐다고는 하지만 마음 못 놓는 거는 하나 있고요. 시장도 다 알고 있고요. 두 네. 번째로는 전에 없던 환율 부담이 최근 들어서 이 전 꼭지에서 홍춘욱 대표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환율이 좀 최근 들어서 부담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이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분명히 그 얘기를 했어요. 미국 대선을 보고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마음에서 누가 조금 되면 환율 측면에서 부담이 좀 덜하겠다라는 생각은 하긴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걸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거니까 아직은 제가 내리는 것을 예단하기는 좀 힘든 상황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춰야 된다고 보지만 실제 한국은행이 낮출 것이냐는 조금 의문이다. 네,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좀 높다. 이렇게 네, 좀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 자, 이 기왕에 미국 대선에서 누가 됐느냐에 따라서 우리 환율 얘기를 잠깐 해주셨으니까 미 대선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알 수 없는 지금 초박빙인데 우리는 관심은 그겁니다. 우리 외교 안보도 중요하지만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이 미칠까. 특히 수출은 과연 누가에 유리할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냐. 수출 환경을 어떻게 트럼프 당선으로 한번 봐야 되겠죠? 수출 환경이 어떻게 바뀔까? 예를 들어서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좀 바이든 정부하고 정책적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일단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예. 예측들을 하고 있죠. 물론 예. 이제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선거 기간에 이야기한 거하고 실제 정책 집행하는 게 꼭 같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래도 방향에서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은 확실하고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트럼프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관세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한 10에서 20% 더 때리겠다. 모든 수입품에. 네, 그렇죠. 그다음에 중국산은 더 높게 한 네. 25%까지 하겠다. 60%까지 올린다는 거예요. 네, 품목에 따라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관세가 높아지면 교역 같은 것들이 위축되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미 대중국 수출 수입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중국이 위축되고 미국도 수출하는데 우리도 위축되고 중국이 수출하는데도 위축되면 우리가 중국 수출에도 위축이 되고 그런 연쇄적인 효과가 나오죠. 그래서 예. 최근에 키예프에서 예. 보고서 나온 걸 보면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네. 대미 수출액이 한 125억에서 104억 달러. 네. 그래서 전체 따져서 한 448억 달러 감소할 것이다. 이게 상당히 큰 액수의 수출 예. 감소가 예측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 트럼프 정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관세를 높이는 거 그리고 또 이민자들 들어오는 걸 규제를 막겠다라는 강화하고요. 이야기죠.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 미국의 코스트를 다 올리는 거죠. 그 비용들을 다 상승시키기 때문에 그 생산 원가 측면에서도 특히 이제 중국에서 많은 걸 가져오는데 사실 관세를 그렇게 때리게 되면은 소비자 물가 굉장히 올라갈 거예요. 사실. 그리고 또 서비스업 쪽에서도 이민자들 값싼 노동력 오른 걸 막겠다고 해버리면은 당연히 서비스업도 올라가죠. 임금이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거죠. 네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 측면에서 이 물가 상승 압력이 굉장히 강할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규모 감세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 적자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결국은 또 재정 적자는 미국 정부가 돈을 빌린다라는 건 결국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네. 고금리 정책을 되고 그다음에 강달러 정책이 되는 거죠. 네. 이런 환경이 되면은 사실 미국 경제도 굉장히 위축될 것이고 당연히 가격적인 측면뿐만이 아니고 미국 경제 위축에 따라서 한국 수출 물량 같은 것도 굉장히 줄어들 수 있다. 네. 거기에 더해서 반도체라든지 또는 2차 전지 보조금 문제 같은 것들 이런 것도 바이든 정부에서 주기로 한 거 안 주겠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가 집권할 때 경제적으로는 매우 안 좋은 양쪽으로도 상당한 수준의 충격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기간 중에 내놓은 정책을 보면 비단 우리만이 아니라 만약에 관세를 일률적으로 다 올린다거나 또 뭐 강달러로 간다거나 그러면 세계 글로벌 전체 국가들이 자신들에게 어떤 경제 운영에 큰 리스크가 될 거다, 위험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우리만이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저는 두 가지 정도 얘기를 짚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는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큽니다. 한 40% 정도 원저리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런 관세를 통해서 전 세계 교역이 쪼그라들게 되면 그것에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예. 두 번째로 실제로 이제 박상희 교수님 아까 이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료 말씀해 주셨지만 예. 최근에 IMF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2021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뭐냐? 예. 글로벌 IT 공급망이 미국과 중국으로 완전히 분절됐을 때 네. 가장 피해를 보는 나라가 어딜까라고 시산을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으로 IT 산업 글로벌이 쪼개졌을 때. 완전히 쪼개지면 예.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가장 예. 피해를 보는 나라는 당연히 중국일 거고요. 네. 그 다음 피해를 보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IT를 대부분 어디다가 수출을 하냐면 중국에다 수출을 했었거든요. 중국이 떨어져 나가면, 중국이 갈려져 나가면 우리한테는 시장 하나가 없어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이런 세계적인 분절화 흐름 속에서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인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당장 이런 어떤 분쟁의 효과로 중국에 영향을 받지만 우리는 중국에 많은 수출을 하기 때문에 제3자 간접 수출 면에서 우리도 충격을 받을 것이다. 뭐 이제 트럼프가 되느냐 해리스가 되느냐 알 수는 없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면 변화가 온다니까 특히 아까 강달러를 얘기를 했는데 원달러 환율에도 지금 상당한 이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걱정 우리가 좀 해야 되는 그게 상황이에요. 좀 반영이 이미 돼 있다고 생각을 하죠. 이미, 달러가 예. 네 저기 아까 전에 우리 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가 한 1,300 초반으로 내려갔다가 쭉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예. 트럼프 집권 가능성이 선반영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한국은행 금리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이제 금리 기준금리 격차 때문에 강달러가 되는 문제들을 걱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달러 미국하고 금리 차이가 나면 아무래도 달러가 더 가치가 높아지니까. 그런데 사실 그동안 쭉 흐름을 보면은 금리하고 달러 격차라는 게 크게 지장 없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한미 금리 네, 차이와 네. 달러 원달러 환율 네, 간에 네. 큰 상관관계가 네, 없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외적인 요인들이 예. 더 크게 작용을 했거나 아니면 일본 엔화 문제 이런 게 작용을 하는데 그래서 좀 한국은행이 금리 정책에서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보고 결정을 할지 거기에 대해서 좀 금통위원들 간의 토론과 좀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가계부채하고 달러 가지고만 보고 있었는데 예. 저는 그거가 레퍼런스로 삼는 게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계속 있고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자영업이나 중견기업들 그 상황들 특히 이제 자영업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소상공인들. 여기도 웨이트를 둬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입니다. 네.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이제 분석하는 기간이라든지 측면에서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이미 반영이 됐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 상승에 반영이 됐다 달러 가치 강세에 반영이 됐다 그러면 실제 트럼프가 되더라도 뭐 더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이미 선 반영이 돼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도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면 오늘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오늘 오늘? 아침부터 뉴스에 무슨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아이오와 얘기 나오면서 야, 아이오가 전통적으로 레드 스테이트여서 이거 공화당 텃밭인데 아이오와 주가. 네, 아이오와 주에서 여기서 지금 해리스가 이기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서 아침에 주식 방송들을 제가 좀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해리스 트레이드 얘기를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해리스 트레이드다 네, 이제. 네, 어제까지는 얘기 안 하시던. 네. 그러면서 오늘 달러를 재고 보니까 달러는 또 약간 빠지더라고요. 1370원대에서 60원대 후반으로 약간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달러 이게 환율이 떨어진다. 예, 그러니까 TV에 해리스 트레이드 나오는 빈도랑 달러는 반대로 움직이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오늘 해서 이제 박상희 교수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걸 한번 확인해 봤고요. 예. 두 번째로는 실제로 그러면 2016년에 트럼프 1기 당선 때랑 2020년에 바이든 당선 때랑 대선 전후에 달러 움직임을 한 4달 정도 보자라고 해서 보면 실제로 보면 트럼프 때가 사실은 되고 나서는 달러가 좀 더 강세로 가는 경향은 있더라고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예, 때.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국채 금리를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예. 그 2016년 11월 8일 날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제가 날짜도 기억하는데요. 네. 그날 트럼프 당선이 확정되고 나서 한 30분 동안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1.85였던 게 2% 초반으로 팍 튑니다. 와, 완전 이거 쇼크 수준으로 크게.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며칠 동안 계속 상승세로 올라갑니다. 10년물 금리가. 시장도 이런 걸 알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트럼프가 가지는 정책이 기본적으로 네. 금리를 밀어올리는 정책일 수밖에 없고 달러를 강세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정책일 수밖에 없고 이것들을 다 시장은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미국 국채 시장에서도 그게 좀 선반영 한데 큰 폭으로 올랐는데 이제 그것도 또 만약에 아이오와주의 어떤 이 당선 가능성에서 해리스가 좀 높아졌다면 조금 더 변화가 올 수도 있겠네요. 단 하루 이틀 근데 사이라도. 오늘 재밌는 게 미국 국채 10년물은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계속 올라가요. 근데 이게 이코노미스트지에 나온 얘기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가
해리스가 되더라도 사실 재정 적자에 대해서 큰 감축 플랜은 없다. 다만 트럼프에 비해서 재정 적자의 증가폭이 조금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돼도 재정 적자는 크게 늘어날 거는데 이게 선반영이 된다는 게 예.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 당선이 되고 안 되면 그 확률이 100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당연히 만약에 트럼프가 될 거라고 예상을 어느 정도 하고 있어서 올라갔지만 실제로는 더 올라가는 더 거죠. 올라간다. 네, 그게 그럼 100% 이제 확신이 되는 거니까. 네. 트럼프 해리스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나온 대로 아이오와주 전통의 공화당 강세 지역에서 지금 해리스 후보가 조금 지지율이 올라간 것이 아주 지금 지지율 격차 변화를 상징하는 거냐 미세하지만 두 사람에 따라서 우리 산업별로 조금 달라질 건 확연한 차이가 좀 납니까? 산업별로?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의 IRA법,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없애겠다고 이야기하니 거기 우리 2차 전지 관련돼서 보조금 받은 거, 그 부분 이제 앞으로 또 못 받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다음에 칩스 액트 때문에 삼성전자나 이런 데서 파운드리 공장 지으면서 보조금 받게 한 거, 그런 것도 이제 앞으로 더 안 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런 산업들도 타격이고 또 반도체 공급망 더 분절화되게 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 그래서 뭐 우리 흔히 말하는 반도체나 2차 전지 산업들이 일단 그런 면에서 나쁜 충격을 받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네. 또 하나 이제 결정적인 게 환경 정책 차이가 큽니다. 환경. 네. 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기후 위기 같은 것들을 안 믿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그 오일 인더스트리라든지 예. 내추럴 가스라든지 이런 쪽들 그런 쪽들이 이제 뭐 주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반대로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친환경적인 산업들은 나빠질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하고 만약에 정말 환경 정책이 트럼프가 집권을 해서 지금 말한 것처럼 가면은 당분간은 그런 후퇴가 있겠지만. 예. 4년 후에는 훨씬 더 강력한 환경 규제라든지 또는 이제 4년 동안 못했던 걸 따라잡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정부라든지 산업계도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최근의 수출 동향과 미 대선에 따른 그 결과가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희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